사람이 호감을 느끼고 소위 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다. 3초보다 더 짧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죠. 그때부터는 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호감을 줄 수 있는 대화들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화 종류가 있을까. 그 상황이 참 어렵죠. 자기 얘기를 계속 풀어놓다 보면 이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여기서 이런 방법을 가끔 씁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고은 박사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고은 박사님과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인간 설명서 시간입니다. 내가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박사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늘 연구를 하셨으니까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호감을 쉽게 얻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호감을 얻고 말고의 기준은 상대방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일 거다라는 어떤 자신감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호감을 쉽게 얻을 수 있게끔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건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혹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호감 가는 어떤 포인트를 보게 되는 장면들, 갑자기 나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거나 호감이 급상승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어떤 장면들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다른 사람들은 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신감 있게 해낸다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했더니 저는 지갑을 잘 여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어른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보통 유능함을 발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굉장히 호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다가 그 사람이 전공했거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유창하게 설명을 하는 장면을 보면 호감이 급상승하죠.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는 줄 몰랐는데 길을 가다가 외국어를 해야 하는 장면이 됐을 때 자신 있게 혹은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상승합니다. 말씀하신 건 다 어떤 능력에 대한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능력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게 자존감 높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자존감 높은 모습에 반하는 거죠, 사실은.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자신감 있게 한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어떤 면에서 유능하고 무능한지를 알고 그런 면이 원래 자존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겸손하겠어요? 자신의 모르는 면을 알기 때문이죠. 이게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을 포착해서 보게 되면 보통 높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장면들 그리고 자존감 높은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호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좀 연구가 된 건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떤 높은 자존감이 막 자랑처럼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딱 보여질 때 그렇죠. 그게 바로 자존감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우리는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건 자존감이 아니거든요. 네. 자존감은 어떤 면에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드러내지 않고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서야 하는 장면에서 나서는 거죠. 혹은 못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 때 그거를 좀 더 키워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호감일까요? 그렇죠. 자기 객관화가 되면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 높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못하고 있을 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호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요새 홍대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들 많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난 외국인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되게 멋있고 부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누구나가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약간의 공포증을 느껴서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외국어를 잘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면을 잘 한다는 것에 대한 유능감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호감을 느끼는 어떤 장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모르는 어떤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듀오링고라는 외국어 어플인데요. 저도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듀오링고라는 어플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재밌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콘텐츠가 무료여서 처음 시작할 때 부담이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직접 어플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영어는 매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새로운 언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무슨 언어를 배우시겠어요?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해봅시다. 이탈리아어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처음 배워요. 이제 가장 알맞은 시작점을 찾아보아요. 처음 배우죠. 좋아요. 그럼 레슨 1부터 시작합니다. 살베. 안녕하세요. 맞았어! 이거는 커피 한 잔이겠네. 저 진짜 이탈리아어 못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스스로가. 카페. 제가 이탈리아어에 재능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하던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general, he will reply to emails after he gets home. The way we communicate has completely changed. The way we communicate has completely changed. Changed. 좋았어. 실제로 저는 지난 촬영에서 듀오링고를 접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한 지가 방금 해서 90일이 됐어요. 이게 좀 부담이 없어요. 하루에 한 2, 3분만 하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숫자가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매일마다 조금씩의 과제를 수행하는 게 게임으로 치면 1일 퀘스트 하는 느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재밌어요. 듀오링고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릴리라는 친구랑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스로 잠금 해제하기. 영상통화 릴리. Hello, my name is Lily. Hello, my name is 석준.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I'm okay. Nice to meet you too. Cool. Where do you live? I live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That's great. Well, I have to go, okay? Okay, see you next time. 이렇게 영상통화로 실제로 대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듀오링고 앱을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듀오링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 미움을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감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사람도 없고요. 그죠? 누구나 다 호감을 받고 좋은 관계들을 맺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질 때 이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호감 가는 상대를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반했을 때일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반했을 때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분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의 대표격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성 상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래서 약간 체온이 상승하고 땀이 조금 날 수도 있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데 그 사랑의 호르몬이 아시는 옥시토신이라든지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저 사람이 부탁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그런 사랑의 호르몬이고요. 그런데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호르몬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을까? 저 사람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질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반응을 했을 뿐인데 굉장히 섭섭해지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럴 때 코르티솔 혹은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 그런 호르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호감을 느끼고 소위 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다. 이건 맞습니까? 3초보다 더 짧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죠. 사실은 첫눈에 반했거나 혹은 저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그 짧은 시간 이후에 우리가 느끼는 게 내가 반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좋구나 라는 어떤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시키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는 그 호감이 급상승하는 그 현상을 우리는 초도 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잘 기억을 하냐면 가장 먼저 접했던 그런 정보들을 가장 잘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첫 번째 어떤 모습들에서 우리는 정보를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여러 가지 정보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걸 초도 효과라고 하는데 이유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는 정보들을 계산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받아들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인상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3초 안에 결정된다면 사실 대화도 없는 거 아닙니까? 3초 안에 마음을 일단 활짝 열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혹은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마음을 열거나 혹은 호감을 줄 수 있는 대화들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나는 솔로 과몰입남이거든요. 나는 솔로를 보다가 제가 한 가지 법칙을 찾았어요. 첫날 그 사람들이 첫인상으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근데 첫인상으로 사람을 선택할 때 제가 여러 기수를 봤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뽑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잘생기고 예쁜 사람 뽑혀요. 나이, 직업, 성격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외모 중요하죠. 근데 그걸 빼고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소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환한 미소를 짓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첫인상표를 많이 받습니다. 3초의 룰을 말씀하셨는데 3초의 룰엔 당연히 외모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뭐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옷을 얼마나 정갈하게 입었는지 머리를 예쁘게 했는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거는 다시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렵다 치고 지금 당장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건 표정. 미소만 환하게 지어도 너무나 많은 걸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아나운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촬영 장면이기 때문에 모든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할 텐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대담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면을 보고 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이제 자신감이나 자존감으로 보여지는 거군요. 그렇죠. 일반적인 모든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첫인상에서 호감을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대화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회 같은 데 가실 때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다 하면 뭐라고 하세요? 우선은 그 연구자가 한 연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칭찬을 먼저 하는 거죠. 이야, 훌륭하십니다. 아마 이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쓸 수 있는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을 텐데 칭찬들로 마음을 열게 되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 보자마자 외모 얘기를 하셨군요. 아, 그건 솔직한 발언이었습니다. 아, 늦었습니다. 안 믿을 겁니다. 물론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고 사실 첫 만남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얘 왜 이렇게 나를 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뻔해 보이는 칭찬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상대방과 나와 대화를 할 때 지금까지는 어색하게 쌓여있는 이 벽을 조금은 낮춰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칭찬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고 싶은데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할 말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색하죠. 근데 저는 그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만 어색한 게 아니고 상대방도 지금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하다는 게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학회 올 때마다 참 이런 자리 너무 어색하네요. 뭐 웃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상대방도 어색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어색하다라는 게 아주 좋은 공통화제가 된다고 보고 맞아요. 긴장했을 때 이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긴장되고 있는 이 정서를 드러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되게 많이 긴장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도 떨어질 수 있고 듣는 사람들도 긴장을 푼다라는 거죠. 예,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뻔할 뻔짜지만 또 쓰기 좋은 주제가 날씨입니다. 뻔할 뻔짜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이자가 지금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는구나를 알아줍니다. 이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일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해야 대화가 좀 잘 이어진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그 대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와 위치와 입장인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의 사람과 그 상황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정보를 들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야 하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상사와 직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보고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정석가를 뺀 상태에 건조하지만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특히나 더 직장에서 뭐 가족 같은 사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내밀한 이야기는 내밀한 관계에서만 내밀한 관계가 아닌데 내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오해
오해가 쌓이는 그런 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제가 좋아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 이야기를 좀 이상하게 많이 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수용하고 듣는 입장이 많은데 이상하게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필요 없이 내 얘기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화의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 상황이 참 어렵죠. 네. 자기 얘기를 계속 풀어놓다 보면 이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선을 넘었나? 너무 많이 얘기하나? 혹은 이 정도는 괜찮나? 이런 고민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잖아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사실 명절이라고 생각해요. 친척이라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촌이어도 맨날 보는 가까운 사촌이 있고 자주 안 보는 먼 사촌들이 있잖아요. 그럼 먼 사촌을 만나고 그 사촌들의 아이들을 만나면 뭔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게 돼요. 야, 너 시험 잘 보냐? 공부 잘하냐? 대학교 어디 갈 거냐? 취직 어디 할래? 취직했어요. 그럼 결혼 언제 할래? 결혼했어요. 애 언제 낳을래?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데일 카네기가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한다가 있어요. 경청을 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자기 얘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싶은 상대와 함께 있다면 내가 말을 하는 거가 상당히 즐겁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더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얘기하는 이 순간을 더 즐겁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이 사람이 말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자랑도 할 수 있게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방법을 가끔 씁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그런 고민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회시라면, 제가 요즘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가 안 풀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 아마 처음엔 다 겸양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구 많이 하신 분이 더 잘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뭔가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 상대방들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게 내한테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되고, 당연히 그 친구가 더 많이 말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훨씬 호감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언에 관련된 심리학 연구가 있거든요. 있습니까? 예.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힘을 얻게끔 만들어준 입장이 되신 거죠. 조언을 구했으니까요. 예컨대 금융에 있어서 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금융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라. 두 번째는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조언을 해줘라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내 경험을 조언해주는 입장일 때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마인드가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하게 되죠. 또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에서 제가 호감을 얻고 싶은 상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마음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 가지로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인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눈을 좀 잘 맞추거나, 혹은 그걸 약간 부끄러워한다거나,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말을 못하거나, 이런 어떤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호감을 전한다는 것의 책임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받는 사람이 그걸 굳이 캐치를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건가 싶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람이 보내는 신호가 호감 신호인가 비호감 신호인가, 선을 긋는 건가 좋아한다는 뜻인가를 헷갈린다면 오히려 거리를 멀리 둬라. 왜냐하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호감이 있는 사람이면 그걸 헷갈리게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한데 내가 혹시라도 못 알아차릴까봐. 그건 상대방을 더 좋아해서 나타나는 심리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 찾아지면 안 좋아하는구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호감 신호는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될 거예요. 무엇보다 선을 긋거나 호감의 신호보다 더 잘 알아야 하는 건 비호감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으아, 그렇죠. 비호감의 신호 진짜 못 알아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선을 그을 때 굉장히 분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알아들어 주는 것, 이것이 관계에
우리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비호감 신호는 뭐가 있나요? 비호감 신호는 언어로도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청하는 느낌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나 설명을 하는데도 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오는 게 비호감의 신호겠죠. 사실 이 비호감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면서도 나타나긴 합니다. 상대방들에게 나 지금 비호감인가?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핸드폰입니다. 예를 들면 말해, 나 듣고 있어, 잠깐만, 듣고 있어, 얘기해. 이거는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죠. 경청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구나. 또 하나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뭐 서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촬영 중이어서 둘 다 자세를 약간은 카메라 방향으로 틀어서 있지만 이렇게 자세를 얘기하는 사람을 향하지 않은 것들도 저는 비호감 신호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해봐. 절대 좋게 보일 리가 없거든요. 내 몸의 방향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향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많은 차이를 주더라고요. 많은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동일해서 몸으로 드러내는 어떤 신호들이 아닌가 싶어요. 반대로 내가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실수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오늘 이 영상을 봤다면 야, 그거 잘못된 행동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했던 상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사과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사과하는 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본인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어떤 경우이든 사람은 본인이 돋보이고 잘나 보이고 이 사람에게 좋아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하는 행동은 옳은 행동이고 아는 것이 많고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바에 맞는 사람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 어떤 나의 행동이나 말 중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그게 낮아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야 하니까 이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과를 못 하는데요. 진짜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행동은 사과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과를 하기 싫어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인식과 결과가 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약한 모습 잘못한 거를 보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게 더 자존감이 높은 거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인식이 다른 걸 좀 맞출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더라 라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면 그 사람이 높아 보이지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낮아 보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인 거죠. 그 잘못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다라는 것,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용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팀장이고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팀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나의 어떤 권위를 손상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예요.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팀장을 존경할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팀장도 옛날에 팀원일 때 잘못을 인정하는 팀장을 좋게 봤을 텐데 왜 팀장이 되면 다르게 변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그런 용기를 내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서 그래요. 그 판단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또 실수를 했네. 이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비호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말투를 썼다거나 대화를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인정하고 호감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야말로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비호감을 주는 대화법들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내가 평상시에 해왔다면 잘못됐다라는 걸 이 영상을 보고 알았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팀원들을 만나서 야, 내가 어제 지식인사이드를 보다가 나의 이런 행동이 나의 의도와는 다른 사인을 줬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이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 오늘부터 달라질게. 근데 이거 습관이라 금방 안 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줘? 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원들은 그러한 팀장을 엄청나게 존경할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누군가가 사과를 하면 그 부분을 높게 쳐주는 거고. 왜냐면 나도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른의 모습이 잘못을 인정하는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머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겨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머리는 높은 지능이죠. 그것 자체가 높은 거군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점점 좋아지는 경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첫인상에서 나의 마음에 안 들어 호르몬이 나왔잖아요. 근데 변해 갑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 머리가 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기억을 했던 그 첫인상이나 그때 가졌던 이미지들을 또 그새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모습들을 기억하려고 애쓰면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보여줬던 나쁜 어떤 기억만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비호감인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겠죠. 우리 머리는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하려고 해요. 게으르기도 하고 별로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호감을 줬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호감을 못 줬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군요. 그럼요. 초도 효과의 반대말은 최신 효과라는 최신 거죠. 효과. 우리가 뭘 잘 기억하냐 하면 가장 처음과 가장 최신이에요. 첫인상을 망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요새는 인간관계의 시작이 비대면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비대면, 텍스트 상태에서의 대화로도 호감이나 비호감을 주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모습만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텍스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들을 이 사람에게 준다면 그 한정된 자료에서 이 사람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비대면상으로 SNS상으로 만나게 됐고 그래서 너무 많은 진도를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만나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반드시 만나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나고 나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멀리서 그렇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으로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만나지 마라. 어쩌면 그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호감을 산다. 저는 제가 호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미소였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는 미소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모티콘밖에 없는데 이모티콘은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이모티콘을 보냈을 때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 확 비호감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소개가 없는 경우들. 처음 만나는 사람이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업무에 대한 얘기만 딱 오면 심지어 그 업무도 자기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밝히지 않은 거기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야 호감을 사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해주는 얘기가 예의를 갖춰서 써라. 그리고 맞춤법 틀리지 마라. 이 정도만 하면 이 사람이 정성껏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보여줘야 된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와중에 비호감을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 호감을 가지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상대방에게 비호감을 준다면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조금은 더 나의 의도대로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